아들 장례식 다음 날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던 그날 뒷모습 하나 남기고 연락은 끊겼죠. 돈 들고 도망갔다더라. 동네 입방아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그 아이는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내 시간은 그날 이후 멈췄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으로 함께해요. 당신의 한 번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경기도 외곽 낡은 단독주택 한 채가 겨울 햇살 아래 쓸쓸히 서 있었습니다. 지붕 위로는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고 마당 한편에는 시든 국화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우유병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고 신문도 며칠째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집 전체가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조금씩 기울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6시 박정수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순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지만 그 안에는 10년째 변하지 않는 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쌀을 씻는 정순의 손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요. 전이 정성스러웠습니다. 물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깨뜨렸고 밥솥에서 나오는 김이 창문을 뿌옇게 만들었습니다. 정수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은 반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던 두부 된장찌개를 끓여야지. 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두부를 꺼냈습니다. 아들 민수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특히 두부가 들어간 된장찌개는 밥 2그릇도 거뜬히 먹어치울 정도였습니다. 정수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지만 곧 그 미소는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 7시 정수는 작은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2개의 그릇을 놓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아들 민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된장찌개도 2그릇, 김치도 2접시, 심지어 물컵도 2개를 준비했습니다. 민수야, 오늘도 엄마가 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끓였단다. 따뜻할 때 먹어야지. 식으면 맛없어진다고 항상 그랬잖니. 정수는 빈 의자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민수가 정말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정순에게는 아들이 방금 전까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의 웃음소리, 숟가락으로 그릇을 긁는 소리, 심지어 엄마 밥 더 주세요라고 투덜거리던 목소리까지도 여전히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밥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숟가락을 입에 넣기도 전에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10년 전 그 끔찍했던 장례식 날 말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득했던 향냄새, 검은 옷을 입고 울부짖던 사람들, 그리고 관 위에 놓인 하얀 국화꽃들까지도 말입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제 떠나야 해요. 그날 며느리 윤서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윤서는 5살이던 손자를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짐을 챙길 시간도 주지 않고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정수는 그때의 당황스러움과 배신감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민수 아빠가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 누가 알았겠니? 너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그래도 말 한마디는 해줬어야지. 정수는 며느리를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며느리와 손자까지 한꺼번에 잃어버린 상실감은 더욱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창밖에서 동네 할머니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젖은 며느리, 남편 죽자마자 돈 들고 도망갔다더라. 그게 정말이래? 시어머니도 참 불쌍해. 요즘 젊은 것들이 그래. 무서운 세상이야. 보험금이 꽤 됐다던데 그걸 노린 거 아닐까? 정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가 정말로 돈 때문에 떠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정수는 점점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내용은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순의 마음은 언제나 10년 전 그날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화면에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이 나오면 정수는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우리 손자는 지금 몇 살이 됐을까? 벌써 중학생인가? 정수는 손자를 떠올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손자는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친구들과는 잘 지내고 있을까? 그리고 혹시나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정수는 어김없이 아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민수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아직도 민수가 쓰던 볼펜과 수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옷장 안에는 민수의 옷들이 고스란히 걸려 있었고 침대에는 민수가 덮고 자던 이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이 방만큼은 10년 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오늘도 하루가 지나간다. 윤서와 우리 손자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까? 정수는 아들 사진 앞에서 매일 밤 묵주를 돌렸습니다. 10년째 변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아들의 명복을 빌고 며느리와 손자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지지 않았습니다. 윤서도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고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연락 한 번은 했어야지. 아이가 할머니를 그리워할 텐데. 사진이라도 한 장 보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정수는 손자를 떠올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손자는 정순을 무척 따랐습니다. 엄마 아빠가 바쁠 때면 항상 할머니 곁에서 놀았고 할머니가 해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잠들곤 했습니다. 그런 손자가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정수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두 사람분의 그릇을 씻으면서도 실제로는 혼자였다는 현실이 더욱 서글펐습니다. 싱크대에 놓인 그릇들을 보며 정수는 내일 아침에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겨울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정수는 모든 불을 끄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일상, 변하지 않는 그리움, 변하지 않는 기다림 속에서 정순의 세상은 그렇게 멈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며느리와 손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정수는 6시에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고 밖에서는 우유 배달원의 오토바이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정수는 언제나 그랬듯이 2그릇의 밥과 된장찌개를 준비했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내가 좋아하던 시금치 된장국을 끓였단다. 어릴 때 이거 먹고 키가 쑥쑥 컸잖니. 정수는 빈 의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꿈에서 손자를 봤기 때문입니다. 꿈속에서 손자는 정순을 보고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는 손자의 목소리가 너무나 선명해서 깨어난 후에도 한동안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난 뒤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대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신문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우편함에 뭔가 꽂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얀 봉투 하나였습니다. 정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우편물이 거의 오지 않았거든요. 가스비나 전기료 고지서 정도가 전부였는데 이 봉투는 그런 것들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봉투를 손에 들어보니 묵직했습니다. 보낸 사람란은 비어 있었고 받는 사람란에는 박정순이라고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글씨체가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봉투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봉투는 낡아 보였고 모서리가 조금 헤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다가 이제야 발송된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여자의 것으로 보였고 정순이 아는 누군가의 글씨 같았습니다. 정수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이는 잘 있습니다. 그 순간 정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편지를 든 손이 심하게 떨렸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소식이 없던 며느리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단 2줄뿐인 짧은 내용이었지만 그 안에는 1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살아있구나, 정말 살아있구나. 정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동안 품고 있던 궁금증과 걱정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자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순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다른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왜 이제야 연락을 했을까?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손자는 정말 건강한 걸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소인은 서울 강서구였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확한 주소는 없었습니다. 편지지도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특별한 무늬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수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 무늬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 같았습니다. 색연필로 그린 듯한 무지개와 해님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혹시 손자가 그린 것일까요? 정순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받고 나서 정수는 하루 종일 침착하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텔레비전을 켜놔도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씨체를 자세히 보니 분명 윤서의 것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받았던 생일 카드의 글씨체와 똑같았습니다. 왜 이제야 왜 지금까지 숨겼던 거야? 기쁨과 함께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윤서는 알고 있을까요? 정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를 원망하고 싶기도 했지만 동시에 손자를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정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윤서와 손자를 직접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편지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1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윤서야, 너를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 정수는 편지를 다시 읽으며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편지에 적힌 소인을 단서로 삼아 서울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품고 잠든 밤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정수는 손자와 함께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할머니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가 정순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정수는 평소와 다른 기운이 넘쳤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활력이 되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서울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강서구는 넓었지만 반드시 윤서와 손자를 찾아내겠다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편지를 책상 서랍에 소중히 넣어두며 정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내 아들을 찾아오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정순의 눈빛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그동안 서울행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던 외출복을 꺼내 입고 낡은 가방에 필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지갑 안에는 10년 동안 모아둔 용돈이 들어 있었고 손자를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도 함께 넣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내 아들을 찾으러 간다. 걱정하지 마라. 정수는 아들 사진 앞에서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나서는 먼 길이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목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정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영무원에게 강석으로 가는 방법을 물어보고 지하철을 타고 출발했습니다. 강서구에 도착한 정수는 편지에 찍힌 소인을 단서로 우체국을 찾아갔습니다. 우체국 직원은 친절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보육원이 있나요? 정수는 편지지에 무지개 그림을 떠올리며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것 같은 그림이었기 때문에 보육원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체국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은하보육원이요? 여기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있어요. 오래된 보육원인데 요즘엔 사람들이 많이 안 다녀요. 정순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보육원이라는 이름이 왠지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윤서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수는 급히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은하보육원은 생각보다 낡아 보였습니다. 간판의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고 건물도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당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가 정순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수는 보육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중년의 여자가 문을 열었는데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순이라고 합니다. 혹시 윤서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원장의 표정이 잠시 변했습니다. 뭔가를 기억해내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윤서 씨요? 아, 그분 몇 년 전에 여기 계셨죠. 아이와 함께 봉사활동도 하고. 정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로 윤서가 이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기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은 안 계세요. 몇 년 전에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왜 찾으시는지. 정수는 자신의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10년 전에 사라진 며느리와 손자를 찾고 있다고, 최근에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원장은 정순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윤서 씨가 그런 사정이 있으셨구나.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몰랐어요.
다만 아이와 함께 힘들게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원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는 근처 피아노 학원에서 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학원 이름은 선율 피아노 학원이었나?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피아노 학원이라니요. 윤서는 결혼 전에 피아노 강사로 일했었습니다. 민수와 처음 만난 것도 윤서가 피아노를 가르치던 학원에서였습니다. 민수는 항상 윤서의 피아노 연주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학원이 어디에 있나요? 여기서 버스로 한 정거장 가면 있어요. 상가 건물 2층에 있을 거예요. 정수는 원장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급히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곧 며느리와 손자를 만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10년 동안의 상처와 오해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선율 피아노 학원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2층 상가 건물에 있었고 입구에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계단을 올라가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윤서가 여기에 있을까요? 학원 문 앞에 서서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안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연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멜로디가 익숙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던 곡이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학원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한 여자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뒷모습만 보였지만 그 자세와 손의 움직임이 윤서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피아노 옆에 앉아 있던 아이가 정순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옆모습을 본 순간 정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아니 설마. 아이의 코끝 곡선, 손가락 모양, 심지어 앉아있는 자세까지도 어릴 적 민수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정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 아이가 바로 자신의 손자인 것 같았습니다. 피아노 연주가 끝나자 여자가 아이에게 뭔가 말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여자가 고개를 돌렸고 정수는 그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윤서였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윤서가 정순을 발견했습니다. 윤서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서로를 바라보던 윤서와 정순. 10년의 시간이 그 순간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급히 뒤문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아, 너 왜 도망치니? 왜 나를 피하니? 정순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뒤돌아보지 않고 아이와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수는 피아노 학원 바닥에 주저앉아 한동안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며느리와 손자를 봤는데 윤서는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피하는 걸까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걸까요? 정순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정순을 부축해 주었습니다. 정순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습니다. 선생님은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정순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혹시 윤서 선생님과 아시는 사이세요? 네, 제 며느리입니다. 10년 만에 처음 봤어요.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서가 시어머니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서 선생님이 여기서 일한 지는 2년 정도 됐어요. 아이와 함께 와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개인적인 이야기는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정수는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윤서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지만
왜 자신을 피하는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 제 손자인 것 같은데 이름이 뭔가요? 민호라고 해요.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예요. 피아노도 잘 치고요. 민호. 민수의 민자가 들어간 이름이었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윤서가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손자의 이름을 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윤서가 어디 사는지 아세요? 정확한 주소는 모르지만 이 근처 어딘가에 사는 것 같아요. 매일 걸어서 출근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네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정수는 자신의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10년 전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며느리와 손자가 사라졌다고 최근에 편지를 받고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정순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으셨구나. 윤서 선생님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이셨는지 이해가 되네요. 아마 죄송한 마음이 크셨을 거예요. 정수는 학원을 나와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혹시 윤서와 민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근처 상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아파트 단지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들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자 정수는 지쳐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녔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윤서가 자신을 더욱 피하게 만든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누구를 찾고 계세요? 하루 종일 이 근처를 돌아다니시는 것 같던데. 정수는 아주머니에게 사정을 말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를 찾고 있다고, 피아노 학원에서 일한다고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 모자를 아네요. 저 건물 지하에 작은 원룸에 살고 있어요. 항상 조용히 지내시더라고요. 아이도 참 예의 바르고요. 정순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윤서가 사는 곳을 찾았습니다. 아주머니가 가리킨 건물은 학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짐을 싸서 나가시더라고요. 택시를 불러서 어디론가 가셨어요. 정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윤서가 자신 때문에 이사를 간 것 같았습니다. 10년 만에 만났는데 또다시 놓쳐버린 것입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급하게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수는 윤서가 살던 원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어둑한 지하 원룸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니 정순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그날 밤 근처 여관에서 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밤새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본 윤서와 민호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윤서의 놀란 표정, 민호의 똑똑한 눈빛, 그리고 그들이 도망치듯 사라진 모습까지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다시 피아노 학원에 갔습니다. 혹시 윤서가 출근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학원 선생님도 윤서에게서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며칠 쉬실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일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정수는 학원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윤서와 민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대로 다시 연락이 끊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정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가족 간의 일이지만 10년 동안 연락이 끊어진 상황이니 경찰이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처 파출소에 간 정수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정순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가족 간의 문제는 저희가 강제로 개입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10년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 있다면 다른 이야기죠.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실종 신고요? 자신은 신고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신고를 했나요? 그건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어요. 만약 신고가 접수되어 있다면 재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경찰관은 컴퓨터를 확인해 봤습니다. 잠시 후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10년 전에 정말로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문제라니 무슨 말일까요? 경찰관의 말에 정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다른 문제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관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10년 전 며느리분이 사라질 당시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보험금 관련해서 수상한 점이 발견됐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정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보험금이라니요? 민수가 세상을 떠났을 때 보험금이 나온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과 윤서의 실종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일까요? 정확히 어떤 문제인가요? 당시 남편분 명의의 보험금 3천만 원이 며느리분 통장으로 입금된 후 바로 인출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직후에 며느리분이 아이와 함께 사라지셨고요. 정수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윤서가 돈을 들고 도망갔다고 말했던 것이군요. 하지만 정수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윤서를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조사를 받아야죠. 10년이 지났지만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거든요. 어르신께서 직접 신고하신 게 아니라면 다른 분이 신고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수는 누가 신고했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동네 사람들 중 누군가가 했을 것 같았습니다. 당시 윤서에 대한 소문이 많았거든요. 그날 오후 정순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서가 자진해서 경찰서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급히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정수는 윤서를 마주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른 윤서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는 정순을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윤서야. 두 사람은 조사실에 함께 앉았습니다. 경찰관이 10년 전 사건에 대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윤서 씨, 당시 왜 갑자기 사라지셨나요? 윤서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돈 병원비 때문이었어요. 병원비요? 민수 씨가 마지막까지 치료를 받으려면 돈이 더 필요했어요. 보험회사에서 먼저 보험금을 지급해줬는데 그걸 제 통장으로 옮겨뒀던 거예요. 정수는 윤서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치료비 때문이었다니요. 그런데 민수 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돈은 결국 쓰지 못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제가 돈을 노리고 결혼했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민수 씨를 일부러 죽게 놔뒀다는 말까지.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순도 모르게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떠나신 거군요. 내 아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 소문 속에서 아이가 자라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떠났어요. 경찰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보험금은 어떻게 하셨나요? 처음에는 어머니께 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소문이 퍼진 상태에서 돌아가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데 썼습니다. 정수는 윤서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10년 동안 윤서를 오해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돈 때문에 떠난 것일까요? 윤서야, 정말 그게 전부니? 윤서는 정순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민수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돈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머니도 저를 의심하시는 것 같았고, 내가 언제 너를 의심했니? 장례식 때 어머니 표정을 봤어요. 저를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정수는 그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정말로 윤서를 의심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윤서가 오해한 것일까요? 경찰관이 조사를 마치고 말했습니다. 일단 정황상 범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가족 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려면 며칠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정수는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손자를 잘 키워준 것에 대해 고마움이 느껴졌습니다. 윤서야, 우리 민호는 어디 있니? 집에 혼자 있어요. 무서워할 텐데. 정수는 윤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우리 손자 보러. 윤서는 정순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손자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서를 나온 두 사람은 윤서가 임시로 머물고 있다는 모텔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윤서는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줬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들, 여러 번 이사를 다닌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야 피아노 강사로 일할 수 있게 된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10년 동안 연락도 없이.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자.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 모텔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침대에 앉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서와 함께 낯선 할머니가 들어오자 민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호야. 정수는 손자를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로 민수를 닮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엄마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분이 누구세요?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이분이 할머니야. 아빠의 엄마. 할머니? 민호는 정순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의 엄마라는 말을 듣고도 선뜻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할머니라는 존재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정수는 손자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민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정말로 어릴 적 민수와 똑 닮아 있었습니다. 눈썹 모양, 코의 곡선, 심지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까지도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리워했던 손자가 눈앞에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서가 민호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우리를 찾으려고 멀리서 오셨단다. 할머니께 인사드려. 민호는 엄마의 말을 듣고 정순에게 작은 절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 순간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라는 호칭을 듣는 것이 10년 만이었습니다. 정순은 민호를 안고 싶었지만 아이가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한 것 같아 참았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너를 위해 선물을 가져왔단다. 정순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10년 전부터 손자를 위해 조금씩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민호는 선물을 받으며 작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윤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피아노 학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윤서는 전화를 받고 난 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학원에 가야겠어요. 오늘 수업이 있어서. 지금 가야 하니? 우리가 이제 만났는데. 죄송해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민호도 같이 가야 하고요. 정수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윤서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으니까요. 그럼 나도 같이 가도 될까? 윤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순이 학원에 가면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네, 같이 가세요. 세 사람은 함께 피아노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정수는 민호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민호야, 학교는 몇 학년이니?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피아노는 언제부터 배웠니? 어릴 때부터요.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민호는 대답은 했지만 여전히 어색해했습니다. 정수는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학원에 도착하자 몇 명의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정순을 학원 원장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제 시어머니세요. 원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서가 가족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윤서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아이들도 무척 좋아하고요. 정수는 윤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윤서의 얼굴은 밝았고 아이들도 윤서를 따랐습니다. 10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호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정수는 손자의 연주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던 곡을 민호가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곡은 민수 씨가 좋아하던 곡이에요. 제가 민호에게 가르쳐 줬어요. 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수는 윤서가 아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세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음료를 마시며 할머니를 조금씩 관찰했습니다. 정수는 민호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민호야, 내 아빠가 어릴 때 말이야. 정수는 민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민호는 처음 듣는 아빠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점점 할머니에 대한 경계심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도 피아노를 쳤나요? 아니야, 아빠는 피아노보다 축구를 좋아했어. 하지만 엄마 피아노 연주는 정말 좋아했지. 윤서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가 자신의 연주를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윤서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카페 입구에 낯익은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동네에서 윤서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일어나야겠어요. 왜? 무슨 일이니? 저 사람 예전에 알던 사람이에요. 정수는 윤서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아마도 10년 전 좋지 않은 기억과 관련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급히 카페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윤서를 알아보고 따라 나왔습니다. 윤서 씨 맞죠? 10년 만이네요. 윤서는 대답하지 않고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수는 윤서를 보호하듯 앞에 섰습니다. 누구십니까? 아, 저는 예전에 윤서 씨 시댁 근처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때 일로 많이 힘드셨죠? 그 사람의 말투에는 악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화가 났습니다. 지나간 일을 왜 들추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반가워서 그런데 보험금 문제는 해결되셨나요?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호는 어른들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아, 시어머니셨군요. 그럼 다 아시겠네요. 당시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그만하세요. 정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윤서는 정순이 자신을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10년 전에도 이렇게 보호해줬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윤서의 마음은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제 가봐야겠어요. 윤서야. 죄송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윤서는 민호의 손을 잡고 떠나려 했습니다. 정수는 그런 윤서를 붙잡고 싶었지만 억지로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윤서야, 내일 다시 만나자. 윤서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민호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 복잡한 심정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여관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윤서와 민호를 만난 기쁨도 잠시, 과거의 상처가 다시 드러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정수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나 피아노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윤서가 출근했을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학원은 문이 닫혀 있었고 윤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어서야 학원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원장은 정순을 보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윤서 선생님이 오늘 쉬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수는 실망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일로 윤서가 많이 상처받았을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윤서가 머물고 있는 모텔로 가기로 했습니다. 모텔에 도착해서 윤서의 방을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텔 직원에게 물어보니 새벽에 체크아웃했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또다시 윤서와 민호를 놓쳤다는 생각에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짐을 많이 가지고 나가시던데. 정수는 하루 종일 주변을 돌아다니며 윤서와 민호를 찾았습니다. 피아노 학원 근처, 은하보육원, 심지어 처음 살았던 지하 원룸까지 모두 가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정수는 지쳐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대로 다시 연락이 끊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윤서 선생님을 찾고 계세요? 돌아보니 어제 피아노 학원에서 본 아이 중 한 명이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너 윤서 선생님을 아니? 네, 저희 피아노 선생님이에요. 할머니가 윤서 선생님 시어머니시죠? 그래, 맞다. 혹시 선생님 어디 계신지 아니?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까 민호랑 함께 교회에 가는 걸 봤어요. 우리 교회요. 교회? 네,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어요. 은혜교회라고 해요. 정수는 아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급히 교회로 향했습니다. 은혜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건물이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니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앞쪽을 살펴보니 윤서와 민호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용서와 화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수는 설교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과연 자신과 윤서 사이의 오해와 상처도 치유될 수 있을까요? 예배가 끝난 후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민호와 함께 일어나려다가 정순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정순이 윤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서야, 어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너를 찾았다. 도망가지 마라.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는 할머니를 보고 작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그때 목사님이 다가왔습니다. 윤서 성도님, 이분이 어머니시군요. 네, 목사님. 시어머니세요. 목사님은 정순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서 성도가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했어요. 정순은 놀랐습니다. 윤서가 자신을 그리워했다니요? 목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윤서 성도가 가끔 기도 제목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와 화해하고 싶다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정수는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윤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이니 윤서야?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1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어요. 언젠가는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정순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윤서가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싶어 했다니요. 목사님이 세 사람을 목회실로 안내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입니다. 목회실에 앉은 정순과 윤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서로에 대한 그리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슨 말을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10년 동안 연락도 없이 떠나서 어머니를 혼자 두고. 윤서야. 민수 씨가 세상을 떠나고 저는 정말 무너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과 소문이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니까지 저를 의심하시는 것 같아서. 정수는 윤서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언제 너를 의심했니? 장례식 때 어머니 표정을 봤어요. 보험금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머니도 다른 사람들처럼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정수는 그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정말로 윤서를 의심하는 표정을 지었을까요? 아니면 혼란스러워서 그런 표정을 지었던 것일까요? 윤서야,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너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해서. 윤서는 정순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민호는 엄마와 할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할머니도 울지 마세요. 정수는 민호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는 기뻐서 우는 거야. 너와 엄마를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뻐. 민호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집에 오세요. 엄마가 피아노 쳐드릴 거예요. 윤서는 민호의 말에 놀랐습니다. 민호야. 엄마, 할머니가 우리 가족이죠? 가족이면 함께 있어야 해요. 민호의 순수한 말에 정순과 윤서는 더욱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목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주셨네요. 이제 과거의 상처는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윤서는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같이 살아요. 민호도 할머니가 필요해요. 정순은 윤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우리는 가족이니까. 세 사람은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10년의 오해와 상처가 마침내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찾아오면서 정순의 집 마당에는 살구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적막했던 집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윤서와 민호가 함께 살게 되면서 집 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아침마다 3명분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빈 그릇이 아니라 정말로 가족이 함께 먹을 아침상이었습니다.
민호는 할머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무척 좋아했고 윤서는 시어머니의 요리 솜씨에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민수 씨가 어머니 요리를 자랑하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민수도 너만큼 잘 먹었단다. 어릴 때는 밥 3그릇도 먹곤 했지. 민호는 아빠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를 통해 알게 되는 아빠의 모습들이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도 저처럼 피아노 배우고 싶어 했나요? 아니야, 아빠는 축구를 더 좋아했어. 하지만 엄마 피아노 연주는 정말 좋아했단다. 윤서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가 자신의 연주를 들을 때마다 보여주던 행복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윤서는 용기를 내어 정순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피아노를 쳐드릴까요? 민수 씨가 좋아하던 곡을.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만에 듣게 되는 며느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정말 좋겠구나. 민수가 얼마나 좋아할까. 윤서는 거실에 있는 오래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 피아노는 민수가 윤서를 위해 결혼 전에 사준 것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먼지만 쌓여있던 피아노였지만 윤서의 손길을 받으니 다시 생명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가 천천히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가장 좋아했던 곡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선율이 집안에 퍼졌습니다. 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민수가 옆에서 함께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도 엄마의 연주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아름다운 연주 같았습니다. 엄마가 마음을 열고 치는 피아노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정수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고맙다, 윤서야. 정말 아름다웠어. 어머니 앞으로 자주 쳐드릴게요. 그날부터 저녁마다 윤서의 피아노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민호도 할머니와 엄마 앞에서 자신이 배운 곡들을 연주했습니다. 집 안에는 항상 따뜻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정수는 민수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대로 보존해 두었던 방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윤서와 민호도 함께 방 정리를 도왔습니다. 민수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세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거 아빠가 쓰던 일기장이에요? 민호가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정수는 그 수첩을 받아보며 웃었습니다. 아빠가 중학생 때 쓰던 일기야. 한번 읽어볼까? 세 사람은 함께 민수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 고민,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 부분에서는 모두가 뭉클해졌습니다. 아빠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구나. 민호의 말에 정순과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정리를 마치고 나서 세 사람은 민수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정수는 민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 가족이 다시 함께야. 윤서와 민호가 돌아왔어. 이제 내 걱정은 놓아도 된다. 윤서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미안해요. 그동안 힘들게 해서 이제 어머니와 함께 민호를 잘 키울게요. 민호는 아빠 사진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 할머니를 많이 사랑해요. 엄마도 행복해 보여요. 그날 저녁 정수는 동네 사람들에게 며느리와 손자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10년 전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렸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순 씨, 며느리가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우리가 오해했네요. 이제 가족이 다시 모여서 얼마나 좋겠어요. 정수는 사람들의 따뜻한 반응에 고마웠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정말로 치유된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 윤서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의 피아노 학원을 그만두고 동네에서 개인 레슨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제가 집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어요.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민호도 돌보고 싶고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우리 집이 훨씬 활기찰 것 같구나. 이제 정순의 집에는 매일 아이들이 찾아와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피아노 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수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만들어주며 즐거워했습니다. 민호도 집에서 엄마에게 피아노를 배우며 실력이 늘었습니다. 특히 아빠가 좋아했던 곡들을 연주할 때면 할머니가 특히 기뻐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아 살구꽃을 바라봤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인생이 참 신기해요. 돌아서 가도 결국 만나게 되네요. 윤서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결국 가족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은 가족이야. 민호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 앉아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계속 함께 살 거죠? 물론이지, 민호야. 우리는 영원히 함께야. 그날 밤 윤서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10년 동안의 고통과 외로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 동안 비어있던 마음이 이제는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와 손자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살구꽃이 흩날리는 봄밤 정순의 집에서는 따뜻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10년의 오해를 녹이는 봄의 선율처럼 가족의 사랑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옷의 노인이 조용히 봉투를 내밀자 은행 직원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이런 분은 상담 불가입니다. 복지센터로 가세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다시 쥐며 중얼거렸다. 돈은 없어도 인격은 팔지 않았는데 말이야. 주변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그녀는 노인을 외면한 채 서류를 정리했다. 다음 손님이요. 노인은 한 걸음 나가다 멈춰섰다. 이 얼굴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세상엔 믿기 힘든 반전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을지로 뒷골목의 낡은 고시원 건물. 새벽 5시 30분 한기석은 좁은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이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폐지 수거는 새벽 일찍 시작해야 하루 벌이가 나오니까요. 기석은 몸을 일으키며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회색빛 새벽을 바라봤습니다. 3평 남짓한 방에는 낡은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 몇 벌이 걸린 행거가 전부였습니다. 한때는 소기업을 운영하며 제법 괜찮게 살았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먼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기석은 혼잣말을 하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과 허리가 쑤셨지만 참았습니다. 나이 탓도 있지만 무거운 폐지를 나르는 일을 오래 하다 보니 몸 곳곳에 무리가 왔습니다. 세면장으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기석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정장을 입고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낡은 작업복이 일상복이 되었습니다. 오전 6시 기석은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폐지 수거를 위해 동네를 돌아다니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마트 앞, 오피스 건물,
아파트 단지 등을 차례로 돌며 버려진 박스와 신문지들을 모았습니다. 아저씨, 이것도 가져가세요. 한 아파트 경비원이 정리된 박스들을 내어줬습니다. 기석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신경 써주셔서. 별 말씀을요.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죠. 경비원의 따뜻한 말에 기석은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기석은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었습니다. 500원짜리 컵라면이었지만 기석에게는 소중한 끼니였습니다.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서 뜨거운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기종의 휴대폰 화면에는 몇 개월 전에 받은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도윤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기석은 초대받지 못했지만 누군가가 찍어서 보내준 사진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이제 대기업 다닌다더라. 그래, 그걸로 됐다. 기석은 사진 속 아들을 바라보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자신은 실패했지만 아들만큼은 성공했으니까요. 사진 속에는 아들 옆에서 미소 짓고 있는 여자도 보였습니다. 김서린이라는 이름의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 참 고운 얼굴이네. 기석은 며느리의 모습을 자세히 봤습니다. 키도 크고 예쁘고 무엇보다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린의 눈빛이 차가워 보였습니다. 미소는 짓고 있지만 눈은 웃지 않는 것 같았어요. 사진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차가운 사람인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후 내내 기석은 폐지 수거를 계속했습니다. 리어카가 가득 찰 때까지 박스와 신문지들을 모았습니다. 무게가 상당해서 끌고 가기가 힘들었지만 이것이 기석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폐지 수거 업체에 도착해서 모은 폐지들을 저울에 올렸습니다. 오늘은 15kg이네요. 7,500원입니다. 업체 직원이 돈을 건네줬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대가가 7,500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기석에게는 소중한 수입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고시원으로 돌아온 기석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하나 샀습니다. 3,000원짜리 할인 도시락이었지만 나름대로 든든한 저녁이었습니다. 방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기석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도 20여 명 두고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거래처들이 연쇄부도를 내면서 기석의 회사도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공장을 정리하고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가 스트레스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도윤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아버지를 원망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모든 게 아버지 잘못이야. 왜 무리한 사업을 했어? 아들의 차가운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 후로 부자는 연락도 끊어졌습니다. 기석은 도시락을 다 먹고 다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사진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아들의 모습에 기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살아라, 도윤아. 아버지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들이 그리웠습니다. 한 번이라도 만나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며칠이 지난 목요일 아침 기석은 평소와 다른 일로 외출해야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문제로 은행을 방문해야 했거든요. 몇 달째 밀린 보험료 때문에 의료비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석은 가장 깨끗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성스럽게 입어도 낡은 티셔츠와 색이 바랜 바지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시내 중심가에 있는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과 정장 차림의 고객들 사이에서 기석은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기석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사람도 은행에 오네. 혹시 노숙자 아닌가? 기석은 들리는 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상했습니다. 한때는 자신도 이런 곳에서 당당하게 업무를 보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번호가 불려서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기석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떤 업무를 보러 오셨나요? 건강보험료 납부하러 왔습니다. 기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기석의 차림새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숙자분은 사회복지 창구로 가세요. 여기서는 일반 고객만 상대합니다. 저는 노숙자가 아닙니다.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기석이 해명했지만 직원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기석은 주민등록 등본을 꺼냈지만 직원은 대충 보고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런 업무는 복지센터에서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 한 여성이 기석 뒤로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김서린이었습니다. 기석의 며느리였지만 기석은 실물을 본 적이 없어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서린도 마찬가지로 시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업무가 급한데 빨리 처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린이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서린의 세련된 모습을 보고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어떤 업무 보시는 거죠? 대출 상담 받으러 왔어요. 서린이 말하자 직원은 즉시 기석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분은 창구 이용이 어렵습니다.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기석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왔는데 왜 나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업무가 있는데요. 복지 관련 업무는 다른 곳에서 처리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원의 차가운 말에 서린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이런 분들은 따로 처리하는 곳이 있지 않나요? 서린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시하는 투였습니다. 기석은 그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의 사진에서 느꼈던 차가운 눈빛이 실제로도 그대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르신, 복지센터 주소 알려드릴까요? 직원이 종이에 주소를 적어주었습니다. 기석은 그 종이를 받으며 서린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분명 아들의 결혼 사진에서 본 그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기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자신이 시아버지라고 밝히기에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기석은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손에는 받지도 못한 보험료 고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행 밖에서 기석은 잠깐 서서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일까요?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마음은 차가운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석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지도 모른다고 여겼어요. 서린 입장에서는 정말로 노숙자로 보였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기석은 서린이 말한 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복지센터 직원은 친절했습니다. 어르신, 건강보험료 납부 도와드릴게요. 어려우시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숙자가 아니에요. 기석이 말하자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알고 있어요. 고시원 주소 확인했거든요. 어르신 같은 분들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복지센터에서는 차별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석은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저녁에 고시원으로 돌아온 기석은 다시 아들의 결혼 사진을 봤습니다. 설인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본 그 차가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기석은 자신을 의심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와 표정은 분명히 기억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기석은 우연히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몇 년 만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기석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도윤아, 잘 지내니?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어떠세요? 나도 잘 지내고 있다. 기석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이번 주 주말에 결혼식 상견례가 있어요. 참석하실 수 있을까요? 도윤의 말에 기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상견례에 초대받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와도 되겠니? 네, 설인이도 시아버님을 뵙고 싶어 해요. 기석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설인이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니 은행에서의 일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했습니다. 상견례가 있기까지 며칠 남은 주말, 기석은 옷장을 뒤져봤습니다. 10년 전 사업할 때 입던 정장이 한 벌 있었지만 오래되어서 낡고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기석은 떨리는 손으로 정장을 꺼내 입어봤습니다. 예전보다 몸이 많이 말라서 옷이 헐렁했지만 그래도 작업복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구두도 닫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럭저럭 사람 구실은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설인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일요일 오후 상견례 장소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석은 이런 곳이 어색했지만 아들을 위해 참았습니다. 예약된 테이블에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과 설인, 그리고 설인의 부모님까지 총 4명이었습니다. 기석이 다가가자 도윤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오셨네요. 응, 늦었니? 기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인은 기석을 보더니 잠깐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설인입니다. 설인이 일어나서 인사했지만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기석도 마찬가지로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소에 도윤이가 자랑을 많이 했어요. 설인의 부모님도 소개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은행 지점장이고 어머니는 교사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기석에 비해 훨씬 품격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설인이 자신의 가족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빠도 은행 지점장 하세요. 벌써 20년 넘게 근무하고 계시죠. 설인의 말에 기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가 며칠 전 은행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무시하는 듯한 톤이 똑같았습니다. 지점장이시라니 대단하시네요. 기석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설인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기석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적당히 둘러대야 할까 고민되었습니다. 작은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기석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체를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업이셨는지요? 제조업 쪽이었습니다. 기석의 대답에 설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럼 공장 같은 거 하셨구나.
지금은 많이 어려우시죠? 서린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기석은 그 말투를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은행에서 자신을 무시했던 그 여자가 맞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기석이 대답했지만 서린은 계속 캐물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특히 제조업은 더 힘들고 지방에서 사업하기 힘드시죠? 지방이 아니라 서울에서 했었어요. 기석의 정정에도 서린은 별로 관심 없어 보였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요즘은 많이 어려우시겠어요. 서린의 말에는 동정보다는 무시하는 기색이 더 강했습니다. 마치 가난한 시아버지를 받아들여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눈치채고 화제를 바꿨습니다. 서린이는 은행에서 일하고 있어요.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은행에서 일하시는군요. 기석이 말하자 서린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은행 업무에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은 강남 지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강남 지점이라는 말에 기석은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갔던 바로 그 은행이었습니다. 좋은 직장이네요. 네, 좋은 고객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물론 가끔은 좀 곤란한 분들도 오시긴 하지만요. 서린의 말에 기석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혹시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닐까 싶었거든요. 식사가 계속되면서 서린은 자신의 우월함을 계속 과시했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가문, 좋은 학벌을 자랑했습니다. 반면에 기석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도윤 오빠는 정말 성실한 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혼자 잘 커서 지금처럼 성공했잖아요. 서린의 말에는 기석을 깎아내리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 덕을 보지 못하고 혼자 힘으로 성공했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기석은 조용히 물컵을 들며 말했습니다. 지점장 딸이라니 좋은 인연이겠네요. 겉으로는 축하하는 말이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서린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실망스러웠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헤어질 때 서린은 기석에게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뵙게 되어서 반가웠어요. 하지만 그 말에는 전혀 반갑다는 감정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끝났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석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상대가 이런 사람이라니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석은 직접 나서서 반대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 초라했고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상견례가 끝난 지 며칠 후 기석은 마음속에 맺힌 의문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서린이 정말로 은행에서 자신을 무시했던 그 사람이 맞는지 확실하게 알고 싶었거든요. 혹시 자신이 착각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기석은 일부러 가장 낡은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구멍난 작업복과 때가 묻은 운동화를 신고 서린이 근무하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알아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기석은 대기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서린이 창구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상견례에서 보았던 그 세련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번호가 불려서 서린의 창구로 갔습니다. 서린은 기석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며칠 전 상견례에서 본 시아버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서린의 목소리는 차갑고 짜증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지센터로 가세요. 기석은 서린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 자신을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내 돈은 복지센터에서 찾으면 되겠군요. 기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돈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기석은 지갑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사업을 정리할 때 남겨둔 비상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빚을 갚고 남은 돈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저축해둔 것이었습니다. 통장을 서린에게 내밀며 기석이 말했습니다. 잔액 조회 좀 해주세요. 서린은 마지못해 통장을 받아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본 순간 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석산업 예금 잔액 32억 원. 서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잘못 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정말 고객님 통장인가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과 직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 통장 맞습니다. 기석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린은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노숙자 취급했던 사람이 32억 원을 가지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서린이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기석은 차분했습니다. 몰랐다고요? 뭘 몰랐다는 거죠? 고객님이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줄. 아, 그럼 돈이 없으면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기석의 질문에 서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직원이 고객을 무시했나 보네. 요즘 은행 직원들 교육이 안 되어 있어. 서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이 부끄러웠고 무엇보다 실수를 했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겠다는 건가요? 기석의 말에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2억 원이나 있으면서 왜 저런 차림으로 다니는지 말입니다. 기석은 통장을 다시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고객을 공정하게 대해주세요.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기석이 은행을 나간 후에도 서린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2억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린은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 거지 같은 차림으로 와서는 32억 원이나 있다니. 요즘 부자들이 그런 식으로 검소하게 산다고 하더라.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지. 동료들의 말에 서린은 씁쓸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서린은 도윤에게 그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빠, 오늘 은행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32억 원이나 있는 통장을 보여주셨어. 근데 차림새는 정말 초라했거든. 서린의 이야기를 들은 도윤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라니? 몇 살 정도 되어 보이셨어? 60대 후반 정도. 키는 보통이고 말수가 적으셨어. 도윤은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름은 모르겠어? 글쎄, 통장에 뭐라고 되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서린은 별로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날 밤 기석은 고시원에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서린의 진짜 모습을 확인한 것이 씁쓸했지만 이제 확실히 알았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런 사람과 결혼해도 행복할까? 기석은 걱정이 되었지만 직접 나서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은행에서의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석은 평소처럼 폐지를 수거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의 결혼이 걱정되었습니다. 설인의 진짜 모습을 확인했지만 아들에게 직접 말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날 오후 도윤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괜찮다. 무슨 일이니? 결혼식 리허설이 이번 주말에 있어요. 아버지도 참석하실 수 있을까요? 기석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설인과 다시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아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가겠다. 감사해요, 아버지. 토요일 오후 2시에 강남 웨딩홀에서 할 예정이에요. 토요일이 되어 기석은 다시 한번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은행에서와 달리 단정한 모습으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중요한 날이니까요. 웨딩홀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설인의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도윤의 동료들까지 5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석이 들어서자 도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오셨네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기석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설이는 하객들과 인사하느라 바빠 보였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웃으며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리허설이 시작되고 사회자가 양가 소개를 했습니다. 설인의 아버지가 은행 지점장이라는 소개와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가문이네요. 신부가 복이 많구나. 하객들의 감탄사가 이어졌습니다. 설인은 우쭐한 표정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설인입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신랑 측 가족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도윤의 소개는 간단했습니다. 신랑 아버지께서는 지방에서 사업을 하셨습니다. 설인이 마이크를 받아 덧붙였습니다. 우리 예비 시아버님은 지방에 계신다더라. 아, 사업 실패하셨다죠? 설인의 말에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동정하는 듯한 시선들이 기석에게 향했습니다. 기석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습니다. 그래도 훌륭한 아들을 키우셨으니 대단하시죠. 설인이 덧붙였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석을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웨딩홀 뒤쪽 문이 열리며 기석이 일어났습니다. 낡은 양복 차림이었지만 당당한 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설이는 기석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칠 전 은행에서 32억 원 통장을 보여줬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 아버님?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객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기석은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랑 아버지 한기석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지만 설이는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며칠 전 은행에서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설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상담 불가라고 하셨죠. 복지센터로 가라고도 하시고 순간 웨딩홀은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노숙자 취급하셨던 일 말입니다. 기석의 말에 설이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약혼자가 나를 노숙자로 오해해서 은행에서 쫓아냈단다. 기석의 설명에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한 하객이 서린에게 물었습니다. 서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서린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서린을 비난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다니. 은행 직원이 그래도 되나?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서린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와 서린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서린 씨,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오빠 저는 서린이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2억 원 통장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기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충분히 서린의 정체가 드러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리허설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고 서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리허설이 엉망으로 끝난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서린 사이에 일어난 일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린이 정말로 아버지를 노숙자 취급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도윤은 서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린 씨, 어제 일에 대해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오빠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버님이 그런 분인 줄.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젯밤 내내 울었는지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게 문제죠. 도윤의 말에 서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만나서 얘기할까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요. 회사에 갈 수가 없어서. 1시간 후 도윤은 서린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서린은 부은 눈으로 도윤을 맞이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먼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도윤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서린은 은행에서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아버님이 낡은 옷을 입고 오셔서 저는 정말로 노숙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복지센터로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32억 원 통장을 보여주셨을 때 정말 놀랐어요. 서린의 고백에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런 돈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서린의 행동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린 씨는 돈이 있으면 정중하게 대하고 없으면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아버지가 32억 원이 없었다면 계속 무시했을 거 아니에요? 도윤의 질문에 서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오빠,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건 저를 용서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께 사과해야죠. 도윤의 말에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석을 다시 만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오후에 도윤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고시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기석이 폐지 수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어제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미안하다. 내 결혼식을 망쳐서. 기석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할 일이 아니에요. 서린이가 잘못한 거죠. 그 친구도 실수했을 뿐이야. 나를 정말 몰랐으니까. 기석이 서린을 감싸주려 했지만 도윤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이 있으신 거예요? 사업 정리할 때 남긴 거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럼 왜 이렇게 어렵게 사세요? 도윤의 질문에 기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야. 너희 어머니를 잃고 너와도 멀어진 상황에서 그 돈이 무슨 소용이겠니? 기석의 말에 도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도 안 드리고. 괜찮다. 내가 성공한 것만으로도 충분해. 며칠 후 서리는 용기를 내어 기석을 찾아갔습니다. 고시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기석이 놀란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린 씨, 여기 어떻게? 아버님께 사과드리러 왔어요. 서린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석은 당황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사과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은행에서 아버님을 무시한 일 정말 죄송해요. 서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석은 서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몰랐던 거죠? 네,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죠.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기석의 너그러운 말에 서린은 더욱 미안했습니다. 아버님, 도윤 오빠와의 결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석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결정할 일이야. 다만, 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기석의 말에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릴게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할게요. 그날 저녁 도윤은 서린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어떠셨어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를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서린 씨를 이해할 수 없어요. 도윤의 말에 서린은 놀랐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가치는 옷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도윤의 말에 서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근본적인 가치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윤과의 대화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린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도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옷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수요일 저녁 서린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기석을 직접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로 한 것입니다. 단순한 말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서린은 고시원 앞에서 기석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가 넘어서야 기석이 리어카를 끌고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폐지를 수거해서 지쳐 보였지만 서린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린 씨, 또 오셨네요. 아버님,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서린의 진지한 표정을 본 기석은 고시원 1층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소파와 텔레비전이 있는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서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버님, 서린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석은 깜짝 놀라서 서린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였습니다. 그때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그것도 변명이죠.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석은 서린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일어나세요. 바닥이 차가워요. 기석이 서린을 도와 일으켰습니다. 서린은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도윤 오빠 말이 맞아요. 저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과거의 일은 됐어요. 이제 깨달았으니까요. 기석의 너그러운 말에 서린은 더욱 미안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윤 오빠가 저를 용서하지 않아요. 당연하지요. 도윤이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제일 싫어했거든요. 기석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 도윤이는 학교 다닐 때도 가난한 친구들을 도와주곤 했어요.
돈이 없어서 점심 못 먹는 친구가 있으면 자기 도시락을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서리는 도윤의 그런 면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는 건 우리 가정에서 제일 금기입니다. 기석의 말에 서리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자신이 도윤의 가치관과 정반대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아버님, 저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진심이죠. 기석이 서린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서린이 봉투를 열어보니 기부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기석 명의로 서린 이름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당신 이름으로 기부했어요.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니까요. 기석의 말에 서리는 또다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을 용서해주는 것도 모자라서 이런 선물까지 주다니 기석의 인품에 감동받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죠. 기석의 말에 서리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서리는 은행에서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모든 고객을 정중하게 대했고 특히 소외받기 쉬운 사람들에게 더욱 친절했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세요. 천천히 업무 봐드릴게요. 낡은 옷을 입고 온 할아버지에게 서린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동료들은 서린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서린 씨, 요즘 많이 달라졌네요. 사람을 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린의 변화는 고객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은행의 서비스가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도윤은 여전히 서린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서린이가 정말 변했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쉽게 알기 어려워. 하지만 기회는 줘야 하지 않을까? 기석의 조언에도 도윤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서린은 다시 기석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기부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로요? 네, 진심이에요. 아버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서린의 진심을 느낀 기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함께 봉사활동을 해볼까요? 토요일 기석과 서린은 함께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서린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고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한 할머니가 서린에게 고마워하는 말을 했습니다. 서린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서린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정말 보람 있었어요. 사람을 돕는다는 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일이에요. 기석의 말에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린의 변화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석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서린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서린은 평소처럼 은행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석이 은행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서린은 반가운 마음에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서린 씨. 업무 중에 죄송해요. 기석도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린이 무시했던 그 할아버지가 이제는
공손하게 인사받고 있었거든요. 무슨 업무 보러 오셨어요?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시간 있을 때 해주세요. 네, 지금 바로 도와드릴게요. 서리는 정성스럽게 기석의 업무를 처리해줬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기석이 일어서려 할 때 서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잠시만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뭐든 말해보세요. 도윤 오빠가 아직도 저를 용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린의 고민을 들은 기석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도윤이는 신중한 성격이거든요. 저는 정말로 변했는데 믿어주지 않아요. 변화는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기석의 조언에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기석은 도윤을 만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서린이와 만나셨다면서요? 응, 정말 많이 변했더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 믿기 어려워요. 도윤의 말에 기석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믿음이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지. 하지만 기회는 줘야 하지 않을까? 아버지는 너무 착하세요. 저를 그렇게 무시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야. 나도 젊었을 때 실수 많이 했거든. 기석의 말에 도윤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편 서리는 기석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주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은행에서도 모든 고객을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서리는 혼자서 복지센터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습니다. 기석과 약속한 것은 아니었지만 스스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언니, 오늘도 왔네요. 복지센터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서리는 이제 이곳의 단골 봉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연히 도윤이 복지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서린을 발견했습니다. 서린은 할머니들과 함께 점심을 나누며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고맙다, 얘야. 내가 오면 여기가 환해져. 할머니의 말에 서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런 서린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 변한 것 같았거든요. 저녁에 도윤은 서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린 씨, 시간 있으세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서린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만에 걸려온 도윤의 전화였거든요. 네,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1시간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복지센터에서 봤어요. 아, 오빠가 봤구나. 부끄러워요. 왜요? 좋은 일 하고 있는데. 도윤의 말에 서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변했네요. 오빠.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운다고. 도윤의 말에 서리는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 저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 말해주세요. 앞으로 절대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일 계속해 주세요. 약속할게요. 꼭 지킬게요. 서린이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한 달 후 기석은 여전히 고시원 근처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며느리도 좋은 사람으로 변했거든요. 어느 화요일 오후 기석은 우연히 서린이 근무하는 은행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서린이 고객을 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세요.
천천히 업무 봐드릴게요. 낡은 옷을 입은 할아버지에게 서린이 정중하게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석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간 기석을 본 서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바쁜데 괜찮나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인사드리러요. 두 사람은 잠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린은 최근 봉사활동 이야기를 들려줬고 기석은 뿌듯해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네요. 아버님 덕분이에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진짜 어른이 됐구나. 기석의 말에 서린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날 오후 기석이 은행을 나서는데 창문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기석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옷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따뜻한 햇살이 기석의 얼굴을 비추며 그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정한 품격의 의미를 전해준 보람찬 하루였습니다.